2024년 4월 6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국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기하고 동아시아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위기를 다룬 걸 보게 되면 대만 해협 위기가 먼저 일어나느냐,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 위기가 먼저 일어나냐, 이런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팽창주의가 위험하냐,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 러시아가 그 러시아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먼저 발생하느냐, 즉 중국 요인이 크겠느냐 빠르겠느냐, 러시아 요인이 빠르겠느냐, 동아시아 위기, 그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대만 해협보다가는 한반도 위기가 먼저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성급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결탁한 북한 또는 북한을 편드는 러시아와의 일전, 물론 이건 일전 그러면 전쟁이지만 꼭 전쟁만은 아닙니다. 한바탕 하는 거를 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우리하고 러시아가 심각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남포항을 출발한 배입니다. 이 배들이 자기 항로를 세탁합니다. 남포에서 뭘 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평양에는 미사일 공장도 있고 전략무기 공장이 많습니다. 핵 공장도 있고. 그 배가 토고 선적인데 중국의 스다라는 항구에 가서 한참 머물다가 또 뭔가 물건을 싣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인가 언젠가 그 제주 해협을 열어줬죠. 대한해협이라든지 제주도하고 우리 본토 사이가 제주 해협인데 그쪽으로 외국 배들이 우회 통항권, 즉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 배들은 못 지나가게 하고 북한과 관련된 배들은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걸 노무현 때 열어줬나? 열어줬었죠. 그 중국에 갔던 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세웠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 세워놓고 검사 좀 하자 그러는데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북한의 사정입니다. 북한이 핵 무기하고 ICBM을 개발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분의 1초 안에 핵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즉 우라늄 235를 갖다가 중성자가 탁 때려갖고 쫙 쪼개지고 그 쪼개지면 중성자가 나와서 옆에는 또 우라늄을 탁탁탁탁 계속 치는데 이게 연쇄적인 우라늄 235가 깨져나가는 분열나는 연쇄 핵분열 반응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100만 분의 1초 안에 일어나야만 엄청난 위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 3년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쓰시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고 100만 분의 1초가 더 줄어서 1억 분의 1초 안에 일어난다면 위력이 훨씬 세지겠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는 100만 분의 1초 안으로 터질 수 있도록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1억 분의 1초, 1조 분의 1초로 터지게 하는 거는 그들이 앞으로 성능 개발을 해야 될 건데 요거는 첨단 기술이라서 스스로 해야 될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 기술은 안 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핵은 진짜 국가가 위기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권총이나 소총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사용하죠.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경찰들도 필요하면 형사들 이 권총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의경이 요즘 있나?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면은 소총을 들고 나가거든요. 이게 재래식 무기는 금방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배들을 공격하는데 핵무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미사일로 했는데 그렇게 재래식 무기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죠. 이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아주 성능이 좋아서 크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전략무기 5종의 전략무기를 확보하자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략무기 5대급. 첫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빵! 하늘로 쏘면은 쫙 포물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지구 중력이 워낙 세니까 지구 중력을 끊고 높이 올라가려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수직으로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 지구 중력이 약해지죠. 이때 방향을 틀어갖고 쭉 최대한 날아간 다음에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지구 중력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ICBM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탁 떠가지고 뒤에서 불을 확 뿜으면서 옆으로 날아가잖아요. 지구 중력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걸 옆으로 미는 힘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저항을 일으켜갖고 양력은 뜨는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게 비행기 원리인데,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공항에 내릴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비행기 조종실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공항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오디오 찾고 있는데 저기요 뭐 들도 바쁘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데 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실성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활주로였어요. 그게 순식간에 몇 초 단위에서 확 커지다가 그때서야 저는 가운데 우리 찾기를 보게 되면 중앙 그 노란 선 있죠. 그런 게 하얀 선이 보입니다. 그 선으로 탁 맞춰서 내려야만 비행기 내릴 때 속도가 300km가 넘어요. 그 정중앙에 못 내리면 순식간에 활주로 벗어나서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탁 잡고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이 특히 착륙할 때가 힘든 건데, 그렇게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순항미사일. 정확하게 표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순항미사일은 이 비행기는 음속보다 늦습니다. 음속의 한 0.8 정도로 날아가죠. 순항미사일도 음속 이하로 날아갑니다. 탄도미사일은 음속에 뭐 마하 4, 5, 6, 7, 8 매우 빠른데,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은 날아오게 되면 미사일로 쏴서 맞출 수가 있어요. 포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극초음속 이제 마하 1, 2가 되는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이게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데, 그걸 만들겠다라고 김정은이가 선언했고, 그 다음에 다탄도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빵 쏘면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쯤 오게 되면 미국에서는 SM-3를 쏴서 요격하거나, 더 내려오게 되면 사드,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팩스를 쏴서 잡는데, 이걸 쏘기 전에 여기서 착 찢어지면서 여러 개 탄두가 쫙 나와요. 워헤드. 나오면은 SM-3가 그 중에 하나만 따라가게 되면 10개의 탄두가 나왔다면 9개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표적을 못 맞추는데, 그게 정확하게 또 날아가도록 또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 다탄도 유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고체연료 ICBM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든 ICBM은 액체연료를 넣기 때문에 발사하기 전에 이제 액체연료를 집어넣어요. 미리 집어넣으면 이게 물성이 변합니다. 예민해서. 그래서 하는 날 넣었는데, 이때 넣고 있을 때 미국이 와서 빵 때리면 여기가 불바다가 됩니다. 미국의 ICBM은 다 고체연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사일 안에 넣어놓고 발사만 하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고체연료 ICBM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었고, ICBM을 줄인 SLBM도 만들었는데, 그 SLBM을 싣고 다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닐, 잠수함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지만, 이왕이면 원자로로 가당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자. 이건 아직도 우리도 그걸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공격 원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저거 이정훈이 뭐라고 떠드는지 봐야 되겠으니까 정찰위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5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거를 달성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이 기술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남포항에서 나와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던 배를 우리 해경이 납포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배는 아프리카인가요? 토고라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선적. 이 배들은요, 이 배는 대한민국 배예요. 대한민국 배인데 선원들은 또 미얀마 사람 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운항하는 회사도 대한민국 회사인데 대한민국 회사에다가 요 배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저기 파나마나 이런 나라 또 선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이 토고라는 나라의 선적, 이 배는 토고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 배의 운영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요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토고 선적의 배인데 우리말로 하면 DE호입니다. D는 영어로 D하고 알파벳 E, 그 다음에 E는 YI입니다. 아마 중국 발음일 거예요. 이 배가 지난 3월 30일 제주해협을 지날 때 남해 해양경찰청이 너 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산 간만함 앞바다에 세워놓고 조사하자 그러는데 이들이 거부해서 현재 지금쯤 조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열어보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 배는요, 북한 남포항을 나와가지고, 3월 17일 중국 산동성 스다항은 칭다오 부근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제주해협을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나이항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북한의 이 화물선들이 기차랑 비슷해서 A역에 서갖고 화물 실어주고 B역에 가서 내려주고 또 싣고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포에서 실은 화물을 중국에서는 안 내려주고 저기 러디아 가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이제 조사해야 되겠다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중국인이네요. 선장은 중국인입니다. 토고는 그냥 선적일 뿐이고. 과거에도 우리가 2019년에도 북한산 석탄을 싣고 삼국으로 가던 토고 선적의 탤런트 에이스호를 군사랑의 억류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역시 토고 선적의 화물선이 평양으로 보내는 마흐바흐, 벤츠의 가장 유명한 차가 마이바흐죠. 이런 차들을 싣고 간 사실이 있죠. 그때는 잡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토고 선적 배들, 중국 배들이죠. 이런 배들이 북한의 전략 묵자라든지 필량을 제공하는 거라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이번에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월 5일 우리가 3월 30날 잡아가지고 4월 3일 날 이걸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요 배를 잡아놓고 공식 발표하기 전에 4월 2일 날 지금 우리 외교부는요. 북한 무기를 싣고 러시아로 간 러시아 국적의 배 2척.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앙가라호하고 이건 저도 몰랐던 배인데 레이디 R 이 2척을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배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잡아버려요. 요 배들이 북한산 무기를 러시아로 공급했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4척의 러시아 선박을 거론했었어요. 거기에 포함된 게 앙가라하고 레이디 R입니다. 요 배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나진항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두나이항,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러시아 진짜 군항이다. 그걸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기 6,700개의 컨테이너 중 일부를 싣고 간 배들이죠. 그리고 러시아 사업가들 중에 일부가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갖고 러시아에서 일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갖고 북한은 이제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이 노동자를 외국에 못 보낸다라고 유엔에서 제재를 했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 2명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부 장관, 국방상 같은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여러 차례 제재 대상으로 올린 적은 있지만 러시아 사람, 러시아 배를 이렇게 제재하겠다라고 한 거는 처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 대북제재위원회 밑에 있는 이 러시아가 뭘 잘못하고 이제 조사하는 패널 그 임기가 있는데 그 연장하는 거를 거부권 행사해서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5일날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모스크바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 이도훈 대사를 불러서 네가 뭔데 독자 제재를 해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초치했죠. 우리도 지난번에 러시아 대사를 불러 초치를 해서 러시아 너무 까불지 마 했는데 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러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신을 보게 되면 북한이 러시아한테 한 150만 발에서 20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뜨고요. 우리도 지금 전체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보다 많은 포탄을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3쿠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우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과 러시아 산에 굉장히 긴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북한이 아까 말한 전략무기 5개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김정은이는 2026년까지는 현재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아갖고 자기는 필요한 걸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이걸 받아가지고 하니까 2026년까지는 이거 5개로 확보한다. 그럼 이거는 쉽게 발사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아니니까.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대만 해협 위기보다 한반도 위기가 더 급할 것 같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한따까리 할 것 같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따까리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총선에 많이 관심이 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한다면은 러시아한테도 힘을 못 쓰겠죠. 상당히 위기를 맞을 겁니다. 한반도 위기가 총선에 매몰된 사이에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